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2번 정도 질문에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우리가 같이 의견도 좀 나눠보고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질문들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도수정초를 한번 소개해 드렸더니 어떤 호박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엽록체가 없어도 세포구조와 생식 방식이 식물과 같다고 식물로 분류하는 것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에 더해서 식물의 정의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미역하고 다시마는 왜 식물이 아닌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식물을 과연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어디까지가 식물인지, 미역, 다시마는 식물이 아니다, 식물이다, 참 애매하죠. 우리는 대부분 식물로 알고 있는데 미역하고 다시마는 그럼 뭐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식물을 어디까지를 식물로 정의하느냐면 육상식물을 식물로 정의합니다. 그럼 좀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육상식물이라고 하면 고생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식물이 처음으로 바다를 뛰쳐나와서 육상에 적응하던 그 시기에 육상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이 물속을 벗어나면서 굉장한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수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양분과 수분을 그동안에는 온몸으로 흡수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딘가에서 흡수해야 되고, 이런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식물의 모습으로 해결을 합니다. 수분과 양분은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땅속이나 물속에 남겨둠으로써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무트로 나와 있는 기관인 잎은 수분이 매우 빠르게 소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식물이 발달시킨 건 잎 표면에 큐티클이라고 하는 각질을 만들게 됩니다. 잎 표면에 왁싱되어 있는 거죠. 수분이 함부로 증발되지 않게 왁스 성분이 있는 그런 큐티클을 만들어서 수분을 보존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육상식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물속을 벗어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수분 손실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육지로 나왔다가 다시 물로 되돌아간 친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생식물이라고 하는 친구들, 물속에서 사는 친구들은 나왔다가 다시 물로 되돌아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그러면 그런 녹색 생물체들을 식물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보통 이끼 이후부터를 식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끼, 양치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 겉시식물,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식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생명체인 미역, 다시마, 김, 파래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조류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을 정의하는 기준 중에 광합성을 하면 식물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미역, 다시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원생생물들 중에 보면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플라나리아는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매우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매한 친구들을 우리가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모아놨는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조류들도 그 원생생물에 포함되고요. 광합성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하고는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의 종류들이 조금 다릅니다. 광합성을 하는 조류들이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가 있는데, 엽록소가 이제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녹조류는 엽록소 A, B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조류는 엽록소 A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갈조류는 A와 C를 가져요. 그래서 엽록소가 식물들하고 좀 달라요. 식물들은 엽록소 A와 B를 가집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녹조류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엽록소의 종류가 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생물로 김이 홍조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녹조류는 파래가 녹조류입니다. 그리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이 친구들이 갈조류죠. 그런 친구들을 식물하고 좀 구분해서 원생생물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리니까 과거에 육상에 올라왔던 그 육상식물들을 식물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 미역, 다시마가 빠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큐티큐층이 있건 없건 엽록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식물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면 미역, 다시마도 식물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영역은 넓게 보면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부터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좁게 보면 이끼류 정도부터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식물은 꼭 이끼부터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넓게 보면 미역이나 김도 식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엽록소가 없는 나도수정초나 뭐 구상남풀, 수정남풀 이런 친구들은 식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 친구들은 엽록소는 없지만 다른 모든 기관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식물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원래 엽록소를 가지고 있다가 엽록소가 없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엽록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식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식물의 어떤 분류와 관련된 얘기예요. 단풍나무과가 없어지고 무환자나무과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분류의 좀 상위 단계에서 우리가 종, 속, 과, 목, 강문, 계 이렇게 좀 더 위쪽의 단계로 큰 그룹들을 지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계통의 구분을 분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계통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자들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른 그런 연구 결과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동안에 우리가 단풍나무과,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무슨 과라고 했던 그 분류 체계는 굉장히 오래된 분류 체계입니다. 1920년대에 나왔던 분류 체계로 독일의 식물학자인 앵글러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체계를 우리가 거의 100년 가까이 써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앵글러 전에는 린네가 만들었던 체계를 계속 써오다가, 린네는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하고 상관없이 그냥 형태적으로 구분했던 린네의 분류 체계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상태의 앵글러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단체를 만드냐면 APG라고 해서 안지오스펌 파일로제니 그룹이라고 해서 속시식물 계통분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분자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통 부분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APG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 APG 체계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앵글러 체계에서의 그런 구분 기준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고요. 그 APG도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APG4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APG4를 적용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앵글러 체계에서 단풍나무과라고 해서 별도의 집안을 인정하고 있었던 계통군이 무환자나무과로 넘어가게 됐어요. 통합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무환자나무과가 굉장히 큰 집안이 된 게 이제 APG4 체계에 근간을 둔 분류 결과고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앵글러 체계에서는 단풍나무과였던 겁니다.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앵글러 체계는 틀리고 APG는 맞다,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어떤 학자들은 앵글러 체계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APG 체계를 따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앵글러 체계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체계를 따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단풍나무과라고 부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될 텐데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체계를 반영하니까요. 이제 백합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많이 좀 분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백합과로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의 과로 묶었던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백합과로 통칭해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과거에 숙지하고 계셨던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력이 있어서 그 새로운 분류 체계를 습득할 수 있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예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형태적으로만 봤을 때는 연꽃하고 수련하고 굉장히 가까운 종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다 수련과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자유전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연꽃하고 수련은 같이 물에서 살다 보니까 비슷한 모양을 만들게 된 거고 굉장히 먼 집안입니다. 수련은 계통분류를 이렇게 따져가다 보니까 사실은 목련에 더 가까운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생긴 것만 보고 수련과 연꽃을 분화한 지 얼마 안 된 비슷한 분류군으로 묶어놨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APG4의 분류 체계가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 또 어떤 식물들은 이과에서 다른 과로 아니면 과 전체가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마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박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단풍나무과하고 이렇게 무한자나무과로 통합을 시켜놓고 보니 무한자나무과의 식물이 거의 2000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과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종수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많으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적당하니까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과학을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고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류군에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어떤 분류군에는 한 종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 한 종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야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다른 과에 합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통적으로 워낙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계통을 너무 작다고 해서 다른 계통하고 묶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계통군에 속한 종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걸 또 나누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 과에 속해 있는 종이 많고 적음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호박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 추려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점들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반론들 이런 것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아서 그때그때 얘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